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현지에서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민주당의 공영훈 현대차에서 영입해 오신 분이 거기 이제 3자 구도니까 국민의힘과.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공영훈 민주당 후보하고는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례에도 들어가지 않고 직접 지역구를 뛰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바람이 아직은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바람은 첫잔 속에 미풍으로 끝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난 대선 때 세대 포유로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영리했고 이번 선거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치는 이 선거에서 전략적 미스 내지는 전략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애당초 이준석은 2030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30의 인구 구조가 탑에서 36% 7%밖에 안 돼요. 지난 대선 때도 저기 노인 올드층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나마 판을 만들어 갔던 거고 노인층의 독자적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듯이 2030 세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2030이 다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2030 그때는 다 18세도 아니고 20세부터 해서 얼마가 됐냐면 전체 유권자의 57% 8%였어요. 57% 8%였기 때문에 2030만 연대를 하면은 그 정치판을 뒤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57, 8% 되는 게 그보다 지금 20%가 적으니까 2030을 다 모은다고 한들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개혁신당은 전략적으로 놓고 볼 때 지역구의 승부를 거으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소위 미래 아젠다를 들고 나오면서 비례대표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명식이 대표인데 지역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한동훈 대표도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건데 이준석은 저기 전투에 직접 참여를 했고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은 돌격 앞으로 했단 말입니다. 지역구에 안 나가고. 근데 한동훈은 내가 볼 땐 지역구에 나갔어야 됐어요. 내 느낌에는. 반면 이준석은 지역구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 정부가 아젠다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나가는 이상 지역구 아젠다에 자꾸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의 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를 못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에서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 혼자만 아니에요. 이재명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고 조국도 거기에 한 파트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에서 놓고 볼 때 제일 소위 말하는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은 지금 재판받아서 유죄 지금 판결이 안 났잖아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두 사람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정심 차원에서도 이 민주당의 두 사람한테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 하나는 전략적인 미스이고 하나는 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참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뭐 하나만 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갈 게 아니라 있었어야 된다. 아니 나갔어도 전략적으로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전략적으로도 좀 미스를 한 것 같다. 예. 우리 저는 뭐 사실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라고 보거든요. 맞다. 그래서 진사 대천명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 늘 겸손하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원래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지만 대한정당으로 충분히 나중에는 본인이 주도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기 보수의 때문에 중심으로 우뚝 설 생각을 했군요. 그러려면은 비례정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비례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아마 20, 30% 이내로 봤을 겁니다. 다만 바람이 잘 불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운칠기삼이라는 건 운도 없었어요. 처음에 본인이 이제 막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구도 이제 확정을 하고 결심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 캐치프레이를 제일 세게 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진정한 보수냐, 윤석열 심판론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상대방에서 악점이 확 나와버리니까 이슈가 열로 확 가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그때 안 일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당을 사유하구나 라는 걸로 한 1, 2주간 흐름이 쫙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혁신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저쪽은 더 못하는데 넌 왜 이쪽 갖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닿을 때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너무 망친 거예요. 이준석 대사론으로. 그럼 이쪽 목소리가 커집니다. 적절히 망쳐야 사실은 이준석 대표 측은 적절히 비판하면서 본인의 어떤 시장을 뭐랄까 목소리를 키워갈 목소리를 구획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운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거죠. 물론 운이 보통 운이었어도 저희가 보다는 30% 확률인데 그건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비례대표로. 내가 지금 뺏지 않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만의 어떤 이걸 만들어서 켜나가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리스크는 더 있지만. 근데 운도 좀 나쁘게 되면서 이쪽 저쪽이 뭐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뭐 거의 최악들의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3당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현명하게 된 게 조국 신당은 아예 그냥 훨씬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냥 조기 퇴진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잘 맞나 싶은 그런 거 들고 나면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 틈새를 잘 잡았지만 여기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애초에 민주당에서 분열돼서 그러니까 분열됐다기보다 나눠져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먹히는데 보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분열돼 나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그 목소리가 먹기가 쉽지 않은 환경 자체였어요. 예. 그런 어떤 제한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뭐 그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유권자의 이렇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양쪽에 치이면서 이 개혁신당은 유권자의 이렇게 시선을 끌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사실 운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천 문제로 우리 이슈를 다 끌고 갈지 몰랐다. 그렇군요. 아직 선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또 요동칠 수도 있고 지금의 이 판세 분석과 이런 것들이 또 변화해야 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당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전략을 다시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